결혼식 날 제 하객은 전부 알바였습니다. 학창시절 왕따였던 저는 정작 불러낼 친구 하나 없었거든요. 그 사실이 들킬까봐 매일 가슴 졸이며 살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에이, 친구 말고 나한테 해줘라. 가족끼리 노는 게 제일 재밌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식 날 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바로 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제가 기억조차 잃었던 과거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에 가장 따뜻한 손이 닿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객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웨딩 플래너의 질문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 20명 정도요. 저희 친척들 몇 분이랑 직장 동료들 조금 머릿속으론 급히 숫자를 맞춰보려 했었다. 엄마 쪽 사촌 1명, 고모 1분, 회사에서 챙겨줄 동료 대여섯 명, 그리고 더는 없다. 턱끝까지 차오른 민망함이 나를 질식시킬 뻔했다. 이 사람은 아마 내가 뭐 빠뜨린 줄 알고 계속 묻겠지. 혹시 친구분들 연락 안 하셨어요? 아, 친구는 다 해외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진짜 이유는 친구가 없다는 거였지만, 아, 나는 학창시절을 통째로 외톨이로 보냈다. 그 흔한 단짝 친구 한 명 없이. 급식 먹는 것도 혼자, 체육 시간에도 늘 벤치에서. 누군가 내 옆에 앉기라도 하면 다른 애들이 대놓고 물었다. 너 왜 걔 옆에 앉았냐? 그 말에 표정이 굳던 친구의 얼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후론 아예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 직장에서도 늘 무난한 동료 정도로만 남았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다. 우리 결혼하자. 당신이랑 함께 늙어가고 싶어.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왔다. 하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말할 수 없어 나는 아르바이트를 섭외했다. 인터넷에서 하객 대행을 검색해 예약하고 드레스샵에서 전신 거울 앞에 서며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나도 행복해 보이고 싶어. 결혼식 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입장하며 속삭였다. 당신 친구들 다들 재밌어 보이던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손끝이 얼얼할 만큼 떨리고 있었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친구들끼리 여행 한번 가자. 당신 친구들이랑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돼. 안 돼. 나 친구 없어. 그 누구도 나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아. 머릿속이 새하얘진 그 순간 옆에서 시어머님이 말했다. 에이, 뭘 친구들끼리야. 그냥 나랑 해. 우리끼리 노는 게 제일 재밌지. 그치, 아가? 그날은 그렇게 넘겼다. 그렇게 넘긴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일이 벌어졌다. 아가, 잠깐만 와볼래?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날 부르셨다.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다. 아가, 나 사실 알고 있었어. 결혼식 날 그 친구들 진짜 아니었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괜히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근데 있잖아, 고향 말투가 하나도 안 섞였더라. 대구에서 왔다며. 근데 그 친구들은 전라도, 경상도, 서울 섞였더라. 딱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던 시어머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괜찮아. 내가 다 안다니까. 우리 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 시어머님은 그날 이후 더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셨다. 팔짱 끼고 마트도 같이 가고 동네 친구들처럼 수다도 떨고 처음엔 어색하던 그 시간이 어느샌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친구 같은 시어머니를 얻게 될 줄이야. 아가, 우리 오늘도 재래시장 한 바퀴 돌까? 좋죠, 어머님. 그날도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친구와 함께.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어머니와 장을 봤다. 아가, 이 고등어 어때? 살이 통통하니 맛있어 보이지? 오,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무랑 같이 졸여야겠다. 내가 그렇게 대꾸하면 시어머니는 벌써 내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무는 내가 골라줄게. 나 무 보는 눈은 있잖아. 누가 보면 친정엄마랑 딸이 수다 떨며 장 보는 줄 알았을 거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깝고 편한 사이가 되었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내가 웃을 때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을 때도 한 구석에서 이상하게 낯설었다. 내가 이런 관계를 받아도 되는 걸까 싶어서. 한 번은 그런 내 마음을 들킨 적이 있다. 아가,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졸던 내가 화들짝 깨니 시어머니가 말없이 내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 계셨다. 이런 따뜻한 거 너무 낯설어. 무심결에 나온 내 속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낯설겠지. 엄마 손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오래, 아주 오래 못 받았으면 더더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근데 말이야, 아가. 그 낯선 거 자꾸 겪으면 익숙해진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덧붙이셨다. 그리고 친구도 그래. 친구. 그 단어는 내게 늘 아득하고 먼 이야기였다. 학교 끝나면 떡볶이 먹으러 가자며 서로 팔짱 끼는 사이. 생일날 종이 상자에 직접 편지 담아주는 사이. 그건 내가 TV에서만 봤던 장면들이었다. 사실 나도 친구 별로 없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진짜요? 응. 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어릴 땐 친구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 다 멀어지더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혼자 남은 거지.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와닿았는지 모르겠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내 손을 살짝 감싸주셨다. 그래서 아가, 나도 너랑 친구하고 싶었나 봐. 우리 서로 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친구하자. 응? 그날 이후 나는 친구라는 단어를 조금은 덜 무서워하게 됐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하셨다. 우리 둘이 커플 운동화 맞출까?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신는다더라. 커플 운동화요? 그건 커플이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도 친구 커플이잖아. 나는 한참을 웃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따라 바람이 참 좋았다. 운동화 상자 2개를 들고 나란히 걷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마랑 딸이시죠? 라고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제 친구예요. 나는 그 말이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한 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오늘 친구랑 운동화를 샀다고 적었다. 참 웃기지. 30 넘어서 처음 쓰는 그런 문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아가, 넌 어릴 때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어?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이었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 같이 빈대떡을 부쳐 먹으며 웃고 떠들다가 시어머니가 문득 그렇게 물으셨다. 나는 젓가락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라고 부르긴요? 그냥 이름 불렀죠. 그냥 이름? 뭐 예를 들면 지연아 이런 식? 아니요. 야. 혹은 어이. 뭐 그런 식이요.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5초. 그 침묵을 깨는 데까지 또 5초가 걸렸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등을 덮으셨다. 그럼 내가 불러줄게. 지연아. 그 이름. 내 이름. 그렇게 따뜻하게 불려본 적이 있었던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쌤은 늘 출석부 보며 내 이름을 지혜라고 불렀다. 정정해봤자 다음 날이면 또 지혜. 결국 나중엔 그냥 대답했다. 대학교 동기들 사이에서도 별명은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나는 주로 걔 있잖아. 조용한 애로 불렸다. 한 번은 조모임에서 이런 말도 들었다. 아, 우리 팀에 그런 애 있었어? 이름이 뭐라고? 그때 이후로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오히려 불편했다. 익숙하지도 반갑지도 않았던 이름.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는 듯한 기분.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러준 그 한마디. 지연아. 왜 그렇게 가슴이 아렸을까?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렇게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아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요. 처음이라니? 제 이름 그렇게 불러준 사람 없었거든요. 내가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마음속 어디 깊은 데서 물이 새는 것 같았다. 참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름표도 없이 전학 온 아이.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웃음소리보다 먼저 들렸던 말. 제 오빠. 뭐야 저렇게 낡았어. 진짜 고아 같아. 그래. 나는 고아였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미 고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게 내 정체성의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름을 감췄다. 기억 속에서도 밀어냈다. 지연이라는 이름 대신 나는 없던 애, 조용한 애, 투명 인간이 되었다.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선물해준 거다. 지연아, 너는 예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시어머니의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날 밤 시어머니 몰래 거실 불을 끈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꺼내 그 이름을 적어봤다. 지연 몇 번이고 또박또박. 그렇게 내 이름을 처음으로 내가 인정해 주었다.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서면 꼭 이름을 불러보았다. 지연아, 오늘 잘 살아보자. 그게 뭐라고. 처음엔 괜히 오글거려서 혼잣말하다가 웃음이 났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하루가 좀 달라지는 거 있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러셨다. 요즘 우리 아가 얼굴에 생기가 돈다. 뭐 좋은 일 있어? 나는 그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나지막히 말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살아있는 느낌. 사람은 그게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내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
반찬 하나를 무치며 깨소금은 마지막에 뿌려야 고소함이 살아난다고 하셨고 장을 보면서는 무는 엉덩이가 동그란 게 물이 많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소한 말들이 다 마음에 박혔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람답게 대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그런 일도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현관에 누군가 놓고 간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다. 안엔 따끈한 유자차랑 손편지. 지연아,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 감기 조심해. 내 친구 시어머님 드림. 그 한 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날 밤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순간 나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해내는 인생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 어머님, 저 요즘 글 써보고 싶어요. 글? 예.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건 좋아했는데 감정 정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가슴이 뻐근해져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해봐. 누가 뭐래도 너 인생이야. 네가 주인공 돼야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나는 그 말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컴퓨터를 켰다. 워드 문서를 열고 첫 줄을 적었다. 나는 조지연이다.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를 내가 쓴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내가 처음 써내려갔다. 그 순간 진짜로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타다닥 타닥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웠다. 딱히 주제를 정한 것도 아니었고 잘 쓰고 싶단 욕심도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 무언가가 고여있는 것 같아서 비워내듯이 썼다. 첫 줄엔 내 이름을 썼고 두 번째 줄엔 이런 문장을 적었다. 나는 늘 뒤에서 걷는 아이였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 손이 멈추질 않았다. 학교 복도에서 나를 스치며 지나가던 친구들의 냉랭한 표정, 아무도 앉지 않던 내 옆자리, 발표 시간에 손을 들어도 외면당하던 선생님의 시선,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넌 왜 맨날 혼자야? 누군가 장난스럽게 던졌던 그 말이 그날 밤 내 귓가에서 또렷이 울렸다. 나는 혼잣말하듯 자판을 두드렸다. 그게 내 잘못일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건데. 나는 그저 다가가는 법을 몰랐을 뿐인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 눈앞이 흐려져 화면에 글자들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다. 아가자니? 시어머니였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다. 아니요, 앉아요. 불 꺼진 줄 알고. 근데 방 안이 조용해서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오셨다. 어머님, 혹시 나중에 제 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 너무 좋지. 아직은 뭐 별 내용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쓰는 거긴 한데요. 괜찮아. 너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면 그게 다 이야기지. 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파일 하나를 열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크롤을 내리며 글을 읽으셨다. 잠시 후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시울을 붉히셨다. 지연아, 네가 그렇게 아팠던 줄 몰랐다. 나는 머뭇거리며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어릴 적 묻어둔 상처들이 스스로를 밀고 나왔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니, 돌아가야만 했다.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친구가 없는 걸 부끄러워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질문이 매일 밤 내게 몰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댓글 하나가 도착했다. 글 참 진심이 느껴져요. 혹시 실화인가요? 저도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울면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낯선 이름, 낯선 아이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댓글이 처음으로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았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다. 며칠 후였다. 그날도 역시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글을 쓸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이상하게도 글을 쓰면 쓸수록 외로움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지연아, 오늘은 이거 좀 봐봐.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시며 낡은 봉투 하나를 내미셨다. 이게 뭐예요? 그때 내 결혼식 끝나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은 건데 잊고 있다가 오늘 내 글 보다가 생각나서 꺼냈어. 봉투를 열자 안에는 빛이 바랜 쪽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한 장, 두 장, 정확히 29장이었다. 이건 전에 네가 말했던 알바 하객들. 그 사람들 결혼식 끝나고 남긴 메모들이래. 원래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갔어야 했는데 이건 내가 우연히 보관하게 된 것 같더라.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쪽지 하나를 펼쳤다. 오늘 신부님 너무 예쁘셨어요. 사실 저도 이런 알바 처음인데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라요. 또 다른 쪽지엔 이런 말이 있었다. 저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 마음 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잘 살아가요, 그쵸? 나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런 메모들이 있었어? 나는 왜 이걸 지금에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조심스레 안아주셨다. 아가, 널 응원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야. 그걸 몰랐을 뿐이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세상에 나 혼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 조용히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그 메모들 사이에서 하나의 낯익은 필체가 눈에 띄었다. 지연아, 나는 내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해.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고개 숙이지 말고 자신 있게 다녀. 네가 내 이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누군가의 엄마가. 이건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다. 응. 그날 네가 너무 혼자 있어 보여서 그 자리에서 적었지 뭐.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한 줄이 내 모든 과거를 포옹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블로그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 이름이 예쁘다는 말을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말 한 줄에 29번을 울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직 세상은 무섭고 가끔은 외롭지만 이제는 나를 불러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아, 내 방 서랍 위에 있는 앨범 좀 갖다 줄래?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말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네하고 대답하며 익숙한 길을 걸었다.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밀고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 하나를 집어들었다. 먼지가 소복히 내려앉은 낡은 표지. 그 속에는 수십 년 전 시어머니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거 맞죠? 나는 거실로 나가 앨범을 펼쳐 보였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사진 몇 장을 가리키셨다. 저게 내가 20살 때야. 저 옆에 있는 건 내 시아버지.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았다. 눈부시게 환한 여름 햇살, 그보다 더 눈부셨던 두 사람의 웃음. 그걸 바라보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사진? 내 손이 멈춘 건 앨범 맨 뒤쪽. 다른 사진들과 다르게 구겨져 있고 흑백 톤으로 바랜 채 덜렁 끼워진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거기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고 주변 배경도 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다. 어머님, 이건 누구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아는 아이야. 아는 아이요? 응, 예전에 내가 잠깐 돌봐줬던 아이인데 우연히 찍혀서 넣어둔 거야. 깊은 뜻은 없어. 그 말투가 이상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시아버지 사진을 보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바뀌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시어머니는 앨범을 닫았다. 그만 보자. 너무 옛날 사진은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해.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피하셨지만 나는 이상한 찜찜함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아이 정말 누굴까?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다시 펼쳤다. 사진을 손에 들고 휴대폰 카메라로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사진 오른쪽 모서리. 희미하게 글자가 쓰여 있었다. 1996년 9월. 대구 복지회관 앞. 해끝은 달아서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대구라는 단어. 그리고 복지회관. 그 두 단어만으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구 복지회관? 거기 나도 있었던 곳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어릴 적 1년 남짓 머물렀던 보육시설. 그리고 사진 속 아이 설마 나야? 머리가 아찔했다.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시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때의 나. 혹시 시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마주 앉혔다. 어머님, 저 혹시 대구 복지회관 아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숟가락이 국에 빠져들며 철컥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떨림이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직감했다. 그 아이 혹시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말은 곧 예였다. 나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다. 대구 복지회관. 어릴 적 내 기억 한 자락 속에 겨우 남아있던 이름.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머릿속에서 끝도 없이 맴돌던 그 질문은 점점 의심과 분노로 번졌다. 밤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어머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아, 그때 대구 복지회관 앞에서 찍힌 사진 그거 저 맞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내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운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친구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셨다. 미안하다 지연아. 그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왜요 어머님? 왜 나한테 내 과거를 숨겼어요? 나는 거의 울먹이듯 외쳤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너무 약해 보였어. 네가 그 상처를 또 꺼내면 다시 무너질까봐 난 지연아, 내가 지금처럼 웃고 살았으면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 웃고 살았으면요? 그럼 제가 제 과거를 모른 채 영원히 엉뚱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다. 그땐 그냥 곁에 있고 싶었어. 엄마처럼, 친구처럼, 어떤 이름이라도 좋았어. 그냥 내 옆에 남고 싶었어.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심조차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왔다. 불 꺼진 방 안. 침대에 앉은 채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왜 하필 나였어요? 왜 하필 당신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복지회관의 삭막한 벽과 그 사진 속의 낯선 내가 겹쳐졌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다. 하지만 그 진심조차 지금의 나에겐 너무 큰 부담이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 엄마처럼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숨긴 진실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선 가만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물이라도 한 잔 두고 갈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젠 내가 내 과거와 제대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시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눈을 마주치긴 했지만 인사는 그저 짧은 끄덕임으로 대신했다. 시어머니도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다. 마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듯. 지연아, 나 장 다녀올게. 점심은 알아서 챙기고. 현관문이 닫히고 고요한 집안. 나는 식탁 위에 올려둔 사진 한 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흑백 사진 속 검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 표정도 없고 말도 없던 그 아이가 이제 와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나 기억나? 나 내 안에 있었잖아.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대구 복지회관 1996년 기록 검색창에 그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자 관련된 낡은 뉴스 기사와 기관 자료들이 몇 개 떴다. 그중 하나, 오래된 보육원 후원 공지 속 명단에서 나는 내 이름과 비슷한 이니셜을 발견했다. 조혜은? 지연이란 이름은 내가 고등학교 무렵 바꾼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전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쓰던 본명은 바로 혜은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럼 저 사진 뒷면에 쓰여있던 그 이름 정말 나였던 거야. 나는 곧바로 보육원에 전화했다. 직접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아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1996년에 이곳에 있던 아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조혜은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본인이신가요? 네. 지금은 계명에서 조지연으로 살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뒤에 조심스러운 대답이 들려왔다. 어머 기억나요.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늘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있던 아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그 아이 그게 나였구나. 직원은 이어서 말했다. 근데 입양 관련 기록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시절엔 특히 서류가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조혜은 양을 잠시 위탁 돌봄했던 분 성함이 기록돼 있는데 나는 숨을 삼켰다. 혹시 양혜숙 씨 아니에요? 직원은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맞아요. 이혜숙 씨. 지금 이름은 바뀌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혜숙. 내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예전 이름.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진실은 이미 눈앞까지 와 있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 내게 곁을 내주면서도 끝끝내 입을 닫았던 이유. 이제는 내가 그 문을 열 차례였다. 나는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다. 말을 꺼낼 타이밍, 말투, 표정까지도 반복해서 상상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자 머릿속은 다시 새하얘졌다. 지연아, 다녀왔어. 나는 그 자리에 멈춘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아니 이혜숙 씨.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감자 몇 알이 툭툭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제가요 대구 복지회관에 전화해봤어요. 그리고 제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 시절 저를 돌봤던 분 이름. 이해숙.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한참을 그러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왜 숨기셨어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셔도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연아, 난 너한테 엄마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땐 그 시절 나는 너무 가난했고 너는 우연히 내 손에 맡겨졌고 나는 너를 끝까지 데려오지 못했어.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어릴 때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달 동안 보호자 없이 떠돌았대. 그러다 보육원에서 내게 임시 위탁을 맡겼지. 시어머니는 손을 꽉 쥐었다. 마디마디에 핏줄이 붉어졌다. 난 그게 그냥 며칠일 줄 알았어. 근데 널 돌보는 동안 내가 점점 내게 마음이 가더라. 말도 안 하고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내가 어느 날 내 손에 살짝 기대서 잠이 드는데 말을 잇지 못한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다. 그럼 왜 저를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땐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너 하나 더 품는 순간 우리 가족 다 무너질 상황이었어. 당시 남편도 형편도 그 상황에서 난 널 보육원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대로 말을 잃었다. 근데 널 잊을 수가 없더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도 매해 가을이 되면 복지회관 앞을 지나가게 되더라.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봤어. 블로그 글 하나. 이름이 없는 아이라는 제목의 글. 숨이 턱 막혔다. 그 글 몇 년 전 내가 처음 올렸던 글이었다. 그 글을 읽는데 문장이 너무 닮았더라. 그때 내 손에 안겨 자던 내 숨결이랑. 나는 숨죽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럼 그때부터 저를 찾으신 거예요? 응.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연애 중이라는 걸 알고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친구라도 되고 싶었어. 엄마가 아니라 의무도 아닌 그냥 너를 마음으로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복잡하고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있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 없었다는 것. 방 안으로 들어와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첫 줄에 이렇게 썼다. 그 사람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다만 너무 가난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직도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니지도 억지로 끌어안지도 않았다. 다만 주방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땐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오래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이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잠깐만 산책할래? 남편이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해야 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것 같았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 남편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혹시 당신은 나한테 친구 없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숨을 한 번 쉬더니 대답했다. 알았어. 결혼식 날 내가 하객 명단 줄 때 눈치챘어. 그런데 일부러 안 물었어. 그게 네 아픔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는 놀랐다. 어쩌면 그보다 더 안도했다. 그럼 왜 그날 친구들 다시 불러서 행복한 기억 만들어 보자고 했어?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너무 붙잡히지 않았으면 해서. 새로운 추억, 새로운 이름, 그걸로 내 삶이 다시 쓰이길 바랐어.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 삶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여니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가.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봐.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내 마음 내가 다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래도 난 내 곁에 계속 있고 싶어. 이제 친구 말고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해숙드림.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 그 두 글자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따끔하게 저려왔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인생에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품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니, 이제부턴 한 번쯤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엄마. 문 뒤에서 들리는 울음 섞인 웃음소리.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진짜 가족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글을 썼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늦게 도착한 사랑이 더 깊고 단단하다는 걸. 따뜻한 봄날이었다.
베란다 창을 여니 바람 사이로 작은 꽃잎들이 흘러들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이런 순간도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엄마, 이 옷 어때요? 오늘 강연 가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빙긋 웃으셨다. 예뻐. 우리 딸 요즘 얼굴이 피었어. 딸. 그 단어에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젠 아프진 않았다. 나는 오늘 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초청으로 작은 강연회에 나가기로 했다. 주제는 내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 나는 다시 조지연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이름을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강연장. 작은 무대에 올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연입니다. 그리고 한때 조혜은이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객석에서 조용한 숨소리들이 이어졌다. 누군가에게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이지만 저에겐 한참을 떠돌다 겨우 찾아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저는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시절,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 속에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한 사람은 오래전 제 손을 놓았던 한 어른이었고 또 그 어른은 지금은 제 엄마가 되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마무리했다. 그래서요, 지금도 외로운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는 걸? 그 기억은 언젠가 당신의 손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는 걸? 강연을 마치고 무대로 내려오니 시어머니가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셨다. 엄마한테도 자랑스러운 딸이네. 엄마, 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밤이 되자 혼자 방 안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속엔 어릴 적 내가 그려둔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짧은 팔로 무언가를 꼭 껴안은 아이. 그림 속 그 아이는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줄에 조용히 썼다. 나는 조지연이다.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때때로 너무 늦은 사과와 너무 조심스러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그 조심스러움을 이기고 다가왔을 때 우린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